길거리에서요. 돈 봉투 막 오고 가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부럽다. 나도 좀 주지.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만약에 저한테 주는 돈이라면 정말 고맙겠죠. 정말 감사하죠. 예, 네. 예. 그 돈이 근데 어떻게 거래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학교 앞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여성, 계속 통화를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곧이어 이 여성에게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네, 맞은편엔 검정색 차량이 멈춰서고, 어허. 네, 이 남성은 하얀색 봉투를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검정색 차량에서 한 남성이 중앙 분리대까지 뛰어넘으면서 이 남성에게 다가옵니다. 이 남자는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 승합차에서 다른 남성들까지 뛰어나와 이 사람의 주변을 에워쌉니다. 알고 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 자, 이 남성은 아까 그 여성에게 돈 봉투를 건네받고 네. 이 자리를 벗어나려 했었는데요. 네. 이 경찰관들에게 검거가 됐습니다. 결국 이 승합차에 다시 태워져서 경찰에 인계가 됩니다. 이야, 근데 진짜 돈 봉투가요. 두둑합니다. 그냥 이 정도 두께예요. 육안으로 봐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어떻게 저걸 딱 알고 경찰이 승합차로 멈추고 뛰어와서 바로 잡았을까요? 이게 24일 날 오후 1시 반경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 아마 그 시간대에 이 지금 뛰어오는 사람들은 그 수서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이에요. 그래요? 이들이 아마 점심 식사를 하고 네. 그 인근의 다른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다가 차량 좌측편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20대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네. 두툼한 이 돈이 들어있는 걸로 추정되는 그거를 가방을 메고 온 남성한테 건네는 모습이 진짜 두껍네요. 와. 보여졌거든요. 네. 네네. 이거 아마 경찰관이 딱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다 하고 인식했을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러냐면 네. 이 범죄 수법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경찰들은 있어요. 그래요? 수시로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를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 형사의 촉도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뛰어가서 두 사람 간에 어떤 관계로 이거 돈을 주고 받는지 여부를 따졌겠죠. 범인 입장에서야 뭐 그냥 현장에서 저걸 뭐지 이른바 현장에서 얘기하는 현장 박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저렇게 보죠. 정말 돈 봉투가 두둑한데 저게 봉투가 몇 덩이에요 대체? 저렇게 현장에서 딱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해당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사 활동을 이제 하고 들어오는 길에 이제 그 건너편에서 그 젊은 아가씨가 너무 나이 먹은 아저씨한테 그 돈 봉투 같은 것을 건네준 거를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혹시 아니냐 생각하고 가서 바로 검문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도 이제 32년간 현장을 이제 다 누비셨지만 경찰이 직감만으로 저걸 다 가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별명이 두리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리번. 하도 제가 이 두리번거리는 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경찰 생활하면서 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두리번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 버렸는데요. 네네. 형사들이 아마 거의 저 같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형사들이 그 다른 직무를 하러 나가서 네.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 네. 주변 환경을 두리번거리는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죠. 두리번거리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좌측편을 딱 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어떤 광경이 아니잖아요. 저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봉투는 경찰이 받고요. 그거를 가방 메고 있는 남성한테 학교 앞에서 전달하는 거는 저거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형사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고 눈에 띄었고 네. 또 이제 뭐 실제로 확인해 봐가지고 아니면 또 뭐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네. 그게 정확하게 걸려. 아닐 경우는 뭐 경찰이 정중하게 예. 또 사과하면 사과하면 되는 되는 거니까. 것이고요. 예. 그런데 최단bil 변호사님 이런 경찰들의 이른바 촉이 없었다면
이 여성 정말 큰 피해를 당할 뻔했네요.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돈을 건네려고 했던 남성이 본인이 검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 피해 여성이 지금 계좌가 범죄에 도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도용된 계좌에서 돈을 빨리 뽑아서 현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에 맡겨야지 당신이 공범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이 돈 봉투를 건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까지 보여주면서 아이고. 피해자에게 그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깜짝같이 속아서 돈을 건넬 뻔한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피해 금액이 거의 1,300만 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1,299만 원입니다. 세상에.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찰분들의 촉이 아니었으면 이 피해 여성 정말 큰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슨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굵직굵직한 단위가 아니라 1,299만 원. 정말 있는 돈을 탈탈 다 털어온 것 같아요. 다 모아온 것 같아요. 이 피해를 당하실 뻔한 여성분은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제 명의가 도용이 돼서 뭐 대포통장 이런 게 개설이 돼서 피의자로 고소가 된 상태다. 그래서 세상에 전액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했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믿어. 다 현금 뽑아라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요. 실제 주변에 제가 피해를 당하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냥 정말 감쪽같이 속는데요. 김호인 변호사님, 피해자분들이 이 여성 피해를 보려고 했지만 이 여성분은요. 실제 피해 당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네, 보통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 건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체포된 남성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지난달 21일부터 24일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검사를 사칭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무려 4,300만 원의 세상에. 돈을 편취를 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번에 회수된 1,299만 원 제외한 약 3천만 원의 행방을 쫓고 있고요. 네. 저희 뉴스파이터 시청자들한테 제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경찰청에서 어떤 뭐 이런 뭐 대포통장 수사를 할 때 밖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그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른바 일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뭐 네. 김복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밖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정말 100% 이상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네.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데도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도 김동철 원장님 이런 피해자분들이 나오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신 이분도 사회 초년생이시잖아요. 자,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정보를 명확한 정보인 것처럼 위조를 해서 뭐 증명서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피해를 당했을 때 네. 사실 홈페이지도 경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홈페이지를 따서 만들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네.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심어줍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사회 초년생들은 정말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파이터를 평소에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이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할은 대체 뭐였습니까? 보통 저렇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은요, 총책이 아니라 최말단의 현금 수거책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총책은 보통 이제 중국에 있거나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 없는 SNS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잡히지 않고 현장에서 저렇게 잡히는데 보통 저런 분들이 그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건당 택배 한 건당 5만 원, 10만 원, 또 아니면은 뭐 저런 편취 금액이라고는 안 써 있죠. 이제 전달 금액의 5%. 네. 이런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네. 본인은 몰랐다고 이 남성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변호에서는. 네. 그 이미 이 자체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네.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실형이 보통 요즘에는 기본 1년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라는 그런 그 문구에 절대로 현혹되시지 말고 네. 그 발을 들이는 순간 내가 이미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단순히 고액을 주는 알바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발뺌은 하지만 이게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앞서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잡힌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꼬리라는 점이 좀 진짜 걸려요, 마음에. 그렇죠. 하지만 이 꼬리이기 때문에 이 꼬리를 먼저
여기에 수사를 하고 이 꼬리를 점점 타고 올라가서 가장 위에 있는 총책 등을 추가로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기 아하. 때문에 현재 경찰은 이 전달책에게 사기, 즉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편취하려 했으니까 사기이고 네. 또 금융감독위원회 허위의 공문서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이고요. 이 전달책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등의 총책 등의 공범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우리 수서경찰서 강력 2팀장 박만수 팀장님이 27년차 강력계 베테랑 형사랍니다. 김복준 형님 할 것 같아요. 아마 후배시잖아요. 네. 후배죠. 뭐 네. 당연히 후배죠.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사기관이라든지 무슨 금감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업무 처리하면서 현금 차지라는 거는 아까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100%가 아니라 5만 %입니다. 아하. 이거는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직접 현장 나가갖고 네. 몸소 나가서 수사하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아하. 그런 일 없으니까 네. 그런 전화 어디 기관입니다 하고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아. 네, 끊어버리고 꼭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건 관에서 다시 연락합니다.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연락하니까 네. 여기 뭐 경찰청이네요, 여기 검찰청이네요, 어쩌고 전화 오면요, 네.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피 안 나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죄 개입하는 지금 이런 젊은이들 네. 5%를 받기로 했네,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근데 한 번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양식을 좀 본인이 그러니까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네. 범죄를 해도 말이죠. 네. 우리 국부가 우리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네. 범죄를 해도 종류가 있고 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가는데 동참해서 범죄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와주는 이 사람들 진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애초 이런 짓을 진짜 안 하겠죠.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동안 이 노동의 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퇴직금. 근데 이걸 한꺼번에 홀라당 날리게 됐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성인 오락실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하. 이 지인이 내가 1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선배가 있는데 최근 퇴직을 해서 좀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관? 근데 이 남성이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선배의 퇴직금을 소위 등쳐먹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네. 세상에 얼마나 퇴직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이 정년 퇴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동안 형님 고생했어요. 제가 술 한잔 살게요 하는 게 아니라 하하 이걸로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김동철 원장님. 먹잇감으로 보고 갔습니다. 이게 사실 지인이 두 가지죠. 아하. 하나는 신뢰를 담보로 한 지인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목적,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욕심으로 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만나는 장소도 성인 오락실에서 만난 정말 근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돈독한 지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고작 어떻게 보면 지인이란 것도 10년 정도 아는 거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나이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그 나쁜 마음을 먹는 데에만 그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데요. 아하.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꽃뱀을 접근시켜서 아이고. 그 퇴직금을 뜯어먹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꽃뱀 역할을 할 20대 여성 1명 그리고 이 20대 여성의 남편, 가짜 남편이죠. 남편 역할을 할 40대 남편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이 지인, 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이 20대 여성을 소개를 해주자. 소개를 해서 이 퇴직금을 받은 남성과 잠자리를 갖게 한 다음에 이 현장에 가짜 남편이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뜯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주간 합숙을 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합숙을 하고 범행을 위해서 연습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김복준 의원님 무슨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네요. 진짜. 이런 일이 그전에는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물간수법인데 지금 한물간수법이에요? 또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요. 네. 이 피해자도
이 의심스럽고 압니다. 직감적으로 아는데 네네. 문제는 어찌됐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집에 저 꼴이 말이 아니게 될 수 있고 자기 아내한테 네. 또 자식들한테 창피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이제 그 돈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네. 지금 2주간의 합숙을 하면서 뭔가 자기들 딴에는 그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자 빈틈없이 다시 맞춰보자. 자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주간 합숙훈련 했나 봐요. 자 합숙훈련을 한 뒤에 정말로 실행에 옮겼나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렇죠. 철저하게 연습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디어 행동에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5월 10일에 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정년퇴직한 선배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퇴직 후에 심심할 텐데 예쁜 여자가 있으니 형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일주일 만에 첫 번째로 혼외관계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틀 뒤인 19일에 혼외관계를 가지는데 이때에 이 가짜 남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모텔을 급습합니다. 모텔에 들어와서 당신 부인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요. 이 돈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이 남성을 폭행하고 객실에 1시간 넘게 감금을 합니다. 네. 결국 겁을 먹은 이 피해자가요. 두 번째 혼외를 갖게 된 다음 날 현금 6천만 원을 이 일당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이름이고 이 일당은요. 6천만 원을 받아서 각자 역할을 나눴잖아요. 각자 역할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각각 이 공갈 금액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6천만 원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분 피 길 같은 겁니다. 돈이에요. 정년 퇴직하고 받은 돈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할지 또 인생의 계획, 인생 이막 계획도 세웠던 돈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분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6천만 원을 퇴직금을 받았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가까운 지인이니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퇴직금이고 뭐고 이런 돈을 가져와서 보관하게 되면 주변인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않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퇴직금 6천만 원 받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범행에 타켓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딱한 분이죠. 네, 정말 딱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김호인 변호사님, 총책과 꽃뱀 역할을 했던 여성은요, 다행히 지난달 23일과 25일 경기도 부천 이런 데서 잡았대요. 그런데 당시에 역할 분담 때 가짜 남편 했던 사람 지금도 못 잡고 있대요. 추적 중이랍니다, 지금. 네, 지금 추적 중이고 이 사람은 경찰 추적 따돌리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지금 대포폰,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체포된 총책과 그 꽃뱀 여성은 구속이 됐고 구속 수사 진행 중인데요. 네. 이게 혐의가 상당히 좀 중대하거든요. 아하. 공동 감금과 공동 동가에 해당을 하는데 범행 수법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뭐 한물 간수법이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큰 범죄거든요. 그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평생 근로의 대가로 모은 향후 노후를 대비한 퇴직금을 이렇게 갈취해 갔다는 건 그 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남성은 아마 조만간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도 돈, 금전적 피해입니다만 사실은 이 피해자분의 가정도요. 그렇죠. 지금 원만한 관계는 아닐 거예요.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 그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은 이 달아난 당시에 가짜 남편 행세를 하면서 감금 폭행을 했던 그 남성도 반드시 검거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이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재판에 넘겨지기에 앞서 검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유정의 행적에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5월 25일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를 했죠. 네. 네, 이날의 행적인데요. 네. 이날 오전에 이 전 남편과 고유정이 아이리와 함께 테마파크에 가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잘 놀고 네. 펜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전 남편의 차량을 두고 고유정의 그랜저 차량을 끌고 펜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죠. 예.
그 이후에 네. 이 마트에서 장을 본 걸로 고유정이 음식, 저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카레라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네. 새로운 내용이네요. 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녁거리로 만든 이 카레라이스와 음료에 고유정이 수면제를 탔을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추정입니다만 그 해당 수면제로 알려진 그 성분이 무슨 향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레라이스를 준비했다는 것은 카레 향 자체도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고유정의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가 그냥 이렇게 복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독합니다. 독하고 이제 이 구강 같은 데 닿게 되면 그 맛이 확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 고유정의 범행 전체 수법을 봤을 때 이 카레도 분명히 계획된 식재료였을 것 같아요. 왜냐 워낙 향이 강하고 그 맛이 강한 음식이니까 그 안에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맛을 가루로 잘게 빻았을 때 그리고 음료까지 같이 먹었을 때 미각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경찰, 검찰이 이런 추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저녁거리로 준비한 카레라이스에 고유정이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일단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고유정에게 공격을 당한 남편의 어떤 행동도 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고유정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난 직후에 각종 청소기구를 동원해서 현장을 완전히 다 청소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방향, 공격 방향이라든지 흐름 반응을 어떻게 찾았냐면 나중에 경찰이 누미놀 시약 기법을 통해서 흐름 반응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 어디 보니까 누가 인터뷰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1차 살해한 현장에 뭐 유혈이 낭자한 현장을 경찰이 현장 보존하지 않고 편신 주인한테 인계해서 청소하게 시켰다고 경찰을 막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참 무책임한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시약 그럼요. 검사로 나온 거군요. 그러면 시약 검사로 나왔는데 네네.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흔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 아이를 다른 방에다가 보내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작은 방 쪽에서 고유정이 남편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졸피뎀 성분은 먹고 나면 5분 이내에 거의 힘을 못 쓰는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이 강력한 수면 유도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잠이 오니까 졸리워서 이쪽 방에 있는 남편을 공격을 한 것 같고요. 그때 이 남편은 잠은 오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반항을 할 수는 없을 정도지만 피해서 이거 지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방향을 보니까. 일단 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작은 방에서 주방 쪽으로 기어나와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이런 동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본능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렇죠. 뭐 반항은 못하지만 피신하려는 노력이 혈흔 반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쫓아가서 고유정이 흉기로 재차 공격을 해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고유정이 사람입니까? 하기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뉴스파이터 다루고 있죠.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그 펜션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 무서운 얘기, 두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게임을 하는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방에서 진짜 친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의 친부를 살해했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정말 심하게 보이는데 문제의식을 목적의식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뚜렷이 알고 있고 계획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나는 계획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실현 목적이 명확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성 인격 장애의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어제 검찰 브리핑에서 보면은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가 공격을 당한 흔적은 보이는데 반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혈흔 기법이라는 건데요. 현장에서 누미놀 시약으로 혈흔의 방향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자, 이제 일단 고유정으로부터 공격을 그 피해자 강 씨가 당했으면 피를 흘리고 있겠죠.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대응해서 주먹을 누른다든지 어떤 공격적인 대응 행위를 했으면
그 피해자 강 씨의 몸에서 이 나온 혈흔이 밖에 벽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뿌려지겠죠. 흩뿌려지겠죠. 네. 그러면 그 비산혈을 가지고 대응해서 같이 공격을 했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건 일방적인 고유정의 공격만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고유정의 행동은요, 너무너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범행을 하고 나서 그 범행 현장에는 김복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범행을 한 다음 날 오전 11시경에 아이를 친정집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하하. 그리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요. 다시 펜션으로 돌아온 이유는 본격적으로 전 남편의 이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음 날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다시 할머니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밤 사이에 이 범행의 현장의 흔적을 좀 지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범행의 흔적을 지우는 동안 그 밤 사이에 아이는 그 집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뭐 같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환불을 하고 또 예를 들자면은 그 아빠의 집에 가기 전까지 새로운 훼손의 도구를 구입을 하고 이런 모든 침착한 행동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범행의 바로 당일날에도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범행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인 것인가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싣는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25일 2년 만에, 이혼 이후 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보러 가는 그 즐거움에, 그 행복감에요,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끌고 가면서 차 안에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모습, 그 육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제 개사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아들 이름까지 넣어서 이 강한 사랑을 다 담았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약 혐의 박유천 씨에 대해서 1심에서요. 오늘 조금 전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연 적절했는지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년 만에 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 남편 강모 씨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즐거움에 행복감에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의 지금 나이는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6살로 알려졌죠. 2년 전에 이혼했다면 4살입니다. 4살.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고유정 얘기가 아들이 이 전 남편 강모 씨를 아빠가 아니라 삼촌으로 알고 있었대요. 이거 가능합니까? 김동철 원장님? 제가 봤었을 때는 친아들에 대한 병적인 소유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집착에 대한 소유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살해 동기도 다양하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네. 면접 교섭일이 정해지고 네. 그 이후에 살해를 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살해된 강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답니다. 아들을. 사실 아들이 4살까지는 기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의 지속적인 어떤 삼촌이라고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면 네. 아이는 기억 각인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빠가 아닌 삼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현 남편을 친부로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듣기에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그 전 남편인 강모 씨를 봤을 때 삼촌 그동안 잘 계셨어 만약에 했다면 이 전 남편 강모 씨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누구야 아빠야 아빠 이리 와 내 새끼 한번 안아보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테마파크 놀이공원에서 봤을 때부터. 그런데요 검찰 수사 때 고유정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삼촌으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삼촌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 전 남편, 피해자인 전 남편의 동생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들려줬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통화 내용이 대체 뭐였습니까? 네, 유족들은 이 삼촌이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왜요? 범행 당일 저녁 8시경에 전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하. 아버지와, 그러니까 제 동생 입장에서 아버지와 형님이 통화를 하는 중간에 이 형이, 전 남편이 아들에게 통화를 바꿔줬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해봐. 라는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통화 내용이 유족들의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삼촌이라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 아이가 인식을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이거 생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니 이거는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나이 드신 분한테 할아버지 하고 하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꼭 뭐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려울 아하,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범행 동기를 여기에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하,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건을 하면서 그 뭐 언론이고 어디고 전부 다 범행 동기, 범행 수법을 찾는 게 급선무고 지금 당위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동안 유수의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사건도 범인 입으로 내가 어떤 동기로 사람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하고 말한 적 없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이 수사관에 의해서 증거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정황을 취합하고 종합해가지고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거를 수사기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정립되는 그런 코스를 거쳐왔거든요. 저는 같은 좀 가장 타당성이 많다고 보는 게요. 네. 이 고유정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현 남편과 가족화를 원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전 남편은 걸림돌이었고 배제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뭐 범행 동기니 범행 수법이니 이거를 막 따지면서 또 뭐 우발적이니 그러면서 처벌을 마치 감형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고유정은 짐승입니다. 아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슨 설명이 필요해서 감형 이런 얘기조차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고유정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최종 브리핑을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피고인을 10회에 걸쳐서 소환하여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씁쓸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뭔가 캐내려고 뭔가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뭔가 실익, 언론들이 볼 때, 여론이 볼 때는 뭔가 손에 쥔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재판 과정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고유정이 자해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일단 고유정은 본인의 몸에 난 상처들이 있어요. 그 범행을 하다가 우리가 다쳤다고 추정되는 오른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복부 쪽에 상처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이것을 자기가 이제 그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발생한 공격을 당한 흔적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오른손을 공격하다가 다친 상처라고 보고 있고 복부에 난 상처는 고유정이 범행을 조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낸 자해은이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은이 아니고 스스로 낸 자해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고유정이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복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아마 우발적 범행으로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자해인 이 네. 판단은 이 오랜 수사 경험이나 또 네, 이런 네. 걸 전문가 소견을 들으면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격흔, 방어흔, 자해 이거는 이 과학적인 기법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예, 아하. 가능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뒷받침되고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최단미 변호사님, 네.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발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 요만큼도 없고 다 계획 범죄라고 검찰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대체 뭘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우발적 범행에 대한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네. 고유정이 본인의 범죄를 우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먼저 오른손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요. 네. 새롭게 밝혀진 게 고유정이 범행 다음 날 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남편이 자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옛날에 알려줬고요. 그게 아니라 성폭행의 신고와 성폭행 미수 처벌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계획범죄를 보는 것이 먼저 이제까지 범행의 모든 수법에 대해서 검색을 한 기록이 너무 많고요. 아하.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흉기나 청소도구 등도 미리 구입을 했고 네. 또 범행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없애거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한 모든 것들을 네. 봤을 때에는 이것은 계획범죄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 4가지 혐의 중에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사체 유기 중에 아직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사체 유기 혐의를 뺀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 속보가 나왔던 박유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늘 조금 전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은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당장 풀려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오늘 당장 이제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하하. 검찰이 항소할 수는 있지만요. 네. 일단은 집행유예가 오늘 선고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구치소에서 석방이 될 거고요. 아마 네. 오후 늦은 시간까지는 석방이 될 겁니다. 근데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일단은 집행유예, 즉 이제 석방을 해줬다는 소리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제가 재판을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박유천 씨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참회하고 뉘우친 점을 참작해서 이렇게 판단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근데 그런 면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예. 칭하는 기자회견까지 눈물의 기자회견 그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대국민 사기 기만한 행위는 재판에 참작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동안 거의 안 나오던 얘기 하고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요. 박유천이 범행 횟수가 초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으로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무슨 처벌의 어떤 그 참작 사유가 될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됐건 이 공인으로서 그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니까 솔선수범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요. 네. 적어도 이 사람이 사회에 끼친 해악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에 있어서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지금 박유천하고 동일한 조건의 지금 범죄자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간단히 나올 문제입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기자회견 때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에 자기 인생 다 건단 말까지 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머리도 염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 과정에서 뭐 본인의 모든 죄를 반성을 하고 다 인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반성을 했을 거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초범인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결과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추징금 140만 원 박유천한테 큰 돈일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김동철 원장님 딱 30초만 드릴게요. 이 분노, 국민의 분노를 좀 대신해서 좀 표현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 법 감성은 사실은 뭐 쓰레기 조각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박유천 씨가 반성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눈물일까 아닐까 정말 생각이 많은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파이터가 감히 사법부에 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면요. 과연 근절 효과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볼까요? 국민들 중에 저만 분노할까요? 뉴스파이터 출연자만 분노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